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예비순환 또 진행하게 될 김형기 법무사고요. 이번에 뭐 시험 치신 분도 있고 안 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공부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으시고, 일단은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총평 해설 문제 한번 보면서 뭐 자료,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료 없으실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냥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아야 또 준비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자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제가 다 읽어 드릴게요. 58페이지 볼게요. 문 1. 아래 각 사안에서 갑에 대한 뭐죠? 소송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논하고, 어때요? 뭘 물어보는지 그냥 문제 자체에서 주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여부를 논하고 OX만 맞추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 소송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기수 여부를 함께 논하세요. 그러면 기수 시기나 실행의 착수 시기도 써달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무사 시험은 2차 문제에서 우리가 1차 때 형사법이 없기 때문에 엄청 자세하게 줘요. 그냥 대놓고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송사기 법무사 시험에서는 거의 한 10년째 기출 예상이었는데 드디어 나왔거든요. 그 다음 뭐라 해요? 함께 논하시고, 그 다음 갈로 한번 보세요. 소송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뭐래요? 논하지 말래요. 고민하지 마. 소송사기 OX 맞추고 기수 시기 맞추고 나머지 쓰지 마. 그리고 쓸 때도 어떻게 써래요? 다툼이 있을 때는 대법원 판례, 그 중에서도 뭐 대법원 판례, 그 중에서도 뭐 다수 의견만 쓰시오. 이렇게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뭐 엄청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쓰래요? 소송, 자, 이 말을 다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소송 사기에 관해서 판례에 따라서 그냥 써. 다른 거 쓰지도 마. 그럴 시간도 없고 그거 써가지고 답안 채우지 마.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줘요, 우리 시험은. 그러면 나머지 문제에서 이런 문구가 없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문구에서는 그럼 학설 쓰고 뭐 다른 거 쓰고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도 똑같은 이분이 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생략되어 있는 거지 이거에 따라 쓰시면 돼요. 대법원 뭐 소수 의견 쓰래요? 쓰라는 말 없죠. 그 다음 뭐예요? 대법원 판례 말고 다른 거 쓰래요? 아니잖아요. 다투지 말래요. 다툰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학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학설 쓰라는 말이 아니래요. 쓰지 말라는 거. 그거 뭐래요? 나머지 범죄는 논하지도 말래요. 소송사기, 대놓고 소송사기 쓰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기수, 미수 여부 그 시기 안 쓸까봐 뭐래요? 또 기수 여부, 성립하는지 물어보면 기수 시기를 물어보는 건데도 혹시나 그것도 못 쓸까봐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줘요. 근데 다른 거 고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만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답안지 쓴 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갑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소재 임야 합계 뭐 872, 뭐 500m 제곱미터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 공부가 한국 전쟁 당시 멸실된 후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앞에 있는 이런 주소가 중요할까요? 시험장 가서? 안 중요합니다. 그럼 뭐 어디가 중요할 거야? 제가 이미 표시해놨지만 국가 명의의 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알고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의 소를 통해 이 소를 제기했대요.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고, 갑은 문서 위조 전문 브로커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문서 위조 보면서 위조죄 관련돼서 쓰라는 말이에요. 제외, 쓰지 마. 지금 여기서는 소송 사기만 너희가 집중해서 찾아. 의뢰하여 허위로 위조된 매도 문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2023년 12월 8일 의정부 지방법원의 위 국유 임야가 원고의 망부 소유였으므로 국가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뭐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뭐 어쨌든 위에도 표시해놨지만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한 게 이 모든 문장이 지금 포인트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2024년 6월 24일 의정부 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24년 7월 15일 확정됐으나 갑은 위 승소 판결 확정된 이후 어디에 표시해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어떻게 됐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 제기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죠? 확정 판결을 받았어.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룬 채 이게 뭘까요? 이게 꼬시는 문장이겠죠. 기수 시기를 모를까봐 지금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돼야지 되는 건가? 판결이 확정됐을 때 되는 건가? 알면 너무 쉽죠.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모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냈었을 때 기수가 되는 걸로 낼까요? 안 되는 걸로 낼까요? 당연히 되는 걸로 내겠죠. 그죠? 판결, 자, 보세요. 국가 명의로 말소 소송 제기해가지고 하는 게 소송 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도 되긴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안 되면 이렇게 내겠어요? 이런 스타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이 만약에 몰라도 이런 출제 의도를 잘 봐야 돼요. 막 안 된다 그러면 기수시기 물어볼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데 기수시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죄가 안 되는데. 되니까 기수시기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차일피일 미룬 채 현재 판결을 소유고 등기는 마치지 않고 있다. 시험장 갔으면 만약 모르면 헷갈리겠죠. 등기됐을 때 기수인지 판결 확정지 기수인지 알고 있으면 너무 쉽죠. 소송 사기잖아요. 말 안에도 들어있잖아요. 소송 사기예요. 소송은 언제 끝내요? 판결 확정 시 소송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등기 여부는 불문하는 거예요. 그럼 소송사기죄 성부 한번 볼게요. 조문 옆에 제가 써놨죠. 형법 347조 제1항. 그러면 이런 거 외울 때도 물론 그냥 법전으로 보시고 요즘은 한글로 다 돼 있으니까 찾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한자 법전으로 많이 보던 시절이라서 이것도 외우는 것도 제가 정해놨거든요. 3, 4, 7 이렇게 돼 있으면 숫자도 어떻게 외우냐면 3 이렇게 그거를 사람이라고 치는 거예요. 3을 사람으로 치고 4, 7 이걸 뭐라면 사기 7 이렇게 외워요. 3, 4, 7 하면 사람한테 사기 7.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우면은 시험장에서 금방 기억납니다. 그럼 사기죄는 뭐죠? 사람한테 사기 7, 3, 4, 7 이렇게 외우면 바로 법전에서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기죄 같은 경우는 뭐 구성요건 외우고 계시는 분도 있고 뭐 안 외우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희 시험에서 이렇게 외우거든요. 수험가에서는 이렇게 외워요. 두 문자 따서 이렇게 외우거든요. 기망행위. 그거를 통해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서 처분행위. 그리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손해는 요하지 않고. 사기죄면은 3, 4, 7조. 뭐라고 했죠? 아까 외울 때? 사기치는 거, 사람한테 사기칠. 알겠죠? 사람한테 사기칠. 3, 4, 7 이렇게 하고. 자, 사람한테 사기치는 사람이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겠죠? 그죠? 나쁜 사람이니까 이거 두 문자 외울 때도 그냥 뭐 기착, 첫, 치, 손 이렇게 외우면 또 좀 그러니까 전 이런 거 할 때도 좀 이미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한테 사기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귓방맹이를 맞는 거다 생각해요. 귀를 착 쳤어. 뭘로? 손으로. 그러니까 귀를 착 쳤지. 뭘로? 손으로. 이렇게 외우거든요. 사람한테 사기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귀 착 쳤어. 뭘로? 손으로. 기착, 처치, 손. 그 다음에 옆으로 쓰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생각하고 하셔야 기망행위에 대한 개념 생각하실 거예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기 쳤으니까 이 나쁜 사람이니까 귀착 쳤지. 뭘로? 손으로. 그러니까 싸대기 맞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이미지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거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이미지로 연상해서 외워주세요. 이런 이미지 연상법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글로 하는 거는 글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고 저장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암기하고 기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많은 판례들을.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시면 집으로 가는 길이나 옛날에 뭐 할머니 집이나 이런 거 머릿속에 떠올리면 글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이미지로 생각나잖아요. 감정, 이미지, 그때 느낌 이런 거. 노래 들으면 왜 기억이 떠올라? 노래 들었을 때 기억 떠오르는 게 어때요? 그 장면이나 이미지가 생각나지
뭐 글이 생각나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시험장 가보신 분들 어때요? 책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책 떠올리면은 그 페이지에 약간 줄 끈 거나 그 있던 위치가 생각나지 그 글이 뭐 이렇게 텍스트로 해갖고 탁 떠오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기억력이 있으신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미지로 만들거나 감정이나 이런 게 섞여 들어가면 훨씬 잘 외워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해야 돼요. 사람 머리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집에 가는 길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굳이 떠올리려고 안 해도 버스 어떻게 타고 어떻게 가는지 다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공간으로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주율 암기하고 기억법 이런 거 강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그 사람들 기억할 때 다 그 뭐 스타킹 같은 데도 나오고 하는 거 보셨죠? 그 사람들 다 그런 이미지로 외웁니다. 공간의 방 공간의 방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 때려 넣어 갖고 하거든요. 근데 법률은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든 게 어쨌든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떠올릴 때는 이렇게 떠올린다. 자, 사기죄 하면은 어떻게 한다? 사람한테 사기칠. 그리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니까 귀를 착 쳤지. 뭘로? 손으로. 뺨을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을 기억 하나씩 해내는 겁니다. 단서가 있으니까. 마인드맵처럼. 자, 기망행위는 뭐냐면 신의 칙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오도 하나 써줘야겠죠? 양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정도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 있잖아요. 이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처분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종전 판례에 따른 뭐라 그랬었냐면 행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변경된 판례에서는 행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이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거 한번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은 뭐 더 쓸 건 없고 재물이라면 뭐 유체물 또는 물리적 관리 가능 동력 뭐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럼 손해는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쓸 거 없죠.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그 해당 판례 쓰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게 문제됐는지까지 찾을 수 있으면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근데 보통 시험 나오면 어때요? 보통 시험 나오면 이거 아니면 이거 물어봅니다. 99% 이거 물어보고 가끔 요거 보통은 거의 여기서 끝납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뭐 이 사실관계에서 그 사실관계 다 줘놨는데 그거 다 설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이 정도만 써도 돼요. 그 문제 쟁점의 정리 그런 거 점수에 안 중요합니다. 키워드 다 쓰고 내가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때 얘기인데 시험장에서 그 완벽하게 쓰는 사람 없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세요. 키워드만 정확하게 들어가고 조문 들어가고 해도 지금 이 기착처치 이렇게 쓰는 거 보셨죠? 이거 기계적으로 쓰고 그 판례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소송 사기는 어떻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뭐 물론 여기 안 들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착안해서 외우는 거예요. 착오는 없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착오랑 손은 원래 없으니까 빠지고 기망행위 항상 여기서도 중요했던 게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 정도로 하나 여기가 하나 없었으니까 의 정도로 하나 더 붙여줘요.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삼각사인 그림으로 또 생각해요. 이걸 완전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갑이 법원을 기망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뭐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가면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이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줘야 돼요. 삼각사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걸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써주고 기망행위, 자, 의의를 이거 썼어요. 그럼 기망행위는 아까는 뭐였죠? 신의 칙에 반하는 거 하나만 썼는데 또 생각해내는 거예요. 적극적 사수를 의미한다. 이러거든요. 적극적인 사수를 써야 돼요. 소를 제기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되는 거가 그게 오면 안 되는 것도 X도 하나 있어야겠죠? 그럼 단순한 묵비 같은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 이거 지금 다 못 외우셔도 됩니다. 나중에 계속 반복하면은 저는 이렇게 뭐 답안지 같은 거 나중에 나눠드릴 때도 그렇고 새로운 거를 막 뭐 쓰는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반복하면 무조건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뭐냐면 법원은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지위에 있다. 법률상 사실상 지위에 있고 판결은 그 내용과 그 처분행위 가름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진다. 그 처분행위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이 취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수죠. 그럼 이게 기수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기수 시기는 어떻게 된다? 실행의 착수는 소재기 시. 그리고 기수는 판결 확정 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거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짜배기로 시험장에서 그냥 쓴다? 그렇게 잘 못 외웁니다. 요거를 힌트로, 자, 3, 4, 7 읽고 기착 처치, 이거라도 이미지를 넣어놓고 그거를 단서로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내야 돼요. 막 밑도 끝도 없이 쓰는 거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이 쓰라 그러잖아요. 뒤죽박죽으로 막 씁니다. 막 이거 썼다가 막 이거 썼다가. 근데 자, 이거 다 안 된다 해도 문제에서 어때요? 너무 친절하게 기수시기 물어봐 주잖아요. 그럼 다 못 쓴다 해도 뭐는 써야 돼요? 기수시기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못, 그리고 하나 정도는 의의는 써줘야지. 삼각사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그리고 뭐, 이거는 민사재판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그까지는 솔직히 제가 뭐,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시는데, 기대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만 쓰셔도 수석합니다. 이거 못 써도 수석합니다. 아까 기수 시기만 맞추고 키워드만 쓰시면. 자, 볼게요. 그럼 사실관계는 정리됐죠.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게 뭐 넘버링으로 쫙 돼 있죠. 1, 방갈로 2, 3, 4, 5, 그죠? 다 있죠. 6, 7, 8. 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민사재판제도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 적용 이런 것까지 다 있죠. 그럼 결국엔 뭘 써야 되냐면, 자, 사안의 경우 재산상 이익 취득과 관련하여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 재산상 이익 어디 있어요? 기, 착, 처, 취, 손 하면 여기 있죠. 형법은 안 벗어납니다. 절대 안 벗어납니다. 민법처럼 뭐 요건 썼는데 요건이랑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에서 금지 원칙. 한 사람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딱 퍼즐처럼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변칙이 많이 없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방갈로 9번 봐주세요. 방갈로 9번 뭐 별 쳐주시도 좋고 보시면 이것도 결국엔 뭘 쓰는 거예요. 판례 원문 붙여놨긴 하지만 나머지 못 쓰셔도 됩니다. 뭐 사실관계까지 다 뺏겨 쓰실 필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뭐한 경우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뭐한 경우까지는 외우지 마세요. 시험장 가면 문장이 좀 다르지만은 어때요? 보존등기, 국가명의 보존등기, 말소소송의 승소 판결 확정된 게 결국에는 포인트잖아요. 그럼 판례 쓸 때도 그 내용만 쓰세요. 제가 지금 큰 글씨로 해놓은 거 있죠? 그것만 쓰시는 거예요. 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 제기했어. 여기는 화해 공고 결정 확정돼 있지만 판례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요걸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 써도 어때요? 위에 있는 문장 그대로 뺏겨가지고 승소 판결 확정이라고 써도 돼요. 된 경우 어떻다? 결국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그 이유는 뭐죠? 제가 지금 줄 그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거 혹시라도 이거만 시험장에서 자, 여기서 뭘 했어요 제가?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이 말 안에 다 제가 지금 외운 거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 받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는 화해 공고 결정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뭐라 했어요? 판결로 나왔잖아요. 그죠? 유리한 판결을 받아. 그 문장 쓰면 되는데 이거 생각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럼 뭐 단 하나를 외워야 되면 뭘 쓰냐면 자, 큰 글씨로 된 거 한번 봐주세요. 대상 토지의 소유 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 이거는 그어주세요. 뭐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든. 이런 지위라는 건 뭐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그럼 이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기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근데 답안 쓰실 때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거 판례 쓸 때도 모양 고정하세요. 이럴 때 이렇게 쓰고 저럴 때 저렇게 쓰고 그러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뭐한 경우 이렇게 쓰세요. 민법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 다음 물어본 결론부터 쓰세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성립한다 안 한다? 뭐뭐한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이유는 이 왜 이렇게 쓰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키워드는 시험장에서 생각이 잘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결론은 근데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뭐한 경우까지는 뭐예요? 이것까지 다 외울 거예요. 이거는 객관식처럼 판단만 할 수 있습니다. 요까지는 판단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문제 주잖아요. 사실관계 있어요? 없어요? 사실관계 다 주잖아요. 근데 1차 때는 잘 되는데 사실관계 2차 때는 왜 파악 안 돼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여기 막 뭐 경기도 포천시 영국면 운천리 소재 임야, 임야 중요해? 임야 꽂히고 이러면 안 되죠. 뭐에 관한 등기부, 이거 지금 뭐죠? 임야 꽂힐 필요 없고 등기부 꽂힐 필요 있어요? 지금 등기법 시험 아니잖아요. 그죠? 소송 사기 찾아라고 이미 줬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소송이 중요하잖아요. 멸실된 국가명의 보존등기가 되겠다는 거 보존등기 말소 소 나왔잖아요. 그럼 소가 중요하잖아요. 소송 사기니까. 그 제가 지금 고딕으로 해놓은 거를 시험장에서도 자기가 딱 가자마자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걸 물어봤다는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찾아내고 나면 뭐죠?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거 이따 뺏겼었잖아요. 여기서 외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냥 뺏겼었잖아요. 그 다음에 된다 안 된다 결론만 일단 1차 할 때 결론 다 외우는데 2차 할 때는 왜 자꾸 논리로 해갖고 이거를 찾으려고요? 빨리 풀어야 되는데 2차도 빨리 풀어야 돼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그 이유는 아까 뭐죠? 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가 재물이에요? 재물이에요? 재산상이익이에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뭐죠? 재산상이익이 재물은 아니잖아요. 유체물 또는 물리적 관리 가능해요? 이게? 안 되죠. 그럼 재산상이익 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뒤에 쓰라고 하냐면 자, 이까지 쓰고 결론이 지금 논거가 이건 하나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데 두세 개씩 되는 논거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막상 이 논거가 세 개 다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보통 다 있어요. 한 세 개 외우잖아요. 세 개 외우면 보통 한 두 개 생각나요. 3번 생각 안 나거든. 근데 생각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어떠냐면 뭐뭐한 경우 보통 논거 여기다 쓰죠. 뭐뭐뭐 때문에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분들 다 그렇게 쓸 거예요. 뭐뭐한 경우 이거조차도 순서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뭐뭐한 경우 여기다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뭐 때문에 소송사기 성립한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 왜 이렇게 쓰냐면 자 하나 생각 안 났어요. 안 나면 어떻게 하냐면 시험장 가갖고 이거 생각한다고 시간 막 끄는 거예요. 막 끌어. 그리고 막 초안지도 막 엉망진창 돼. 이거 하나 기억해내려고 막. 그러면 이 말이랑 비슷한 거 딱 그 두 문자나 이런 키워드로 못 외워져 있으니까 막 그 비스무리한 말 쓰려고 계속 막 짜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없을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는 긴장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까지도 틀려요. 실수해가지고. 아니면 이걸 빠져먹는다든지 막 말도 안 되는 이것도 똑바로 못 쓰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일단 결론 맞추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험 10점이라고 칠게요. 10점이라 치면 4점에서 5점 밑으로 안 떨어집니다. 못 맞추잖아요. 답을 못 맞추잖아요. 결론을 못 맞추면 10장 써도 10점 만점이면 5점 못 넘습니다. 그럼 뭐 유두리가 있다. 시험장에서는 뭐 어떤 방법이 있다. 아닙니다. 그 뭐 법리로 쓴다. 아닙니다. 결론 틀리면 법리 이만큼 써도 다 틀린 말인데 어떻게 점수 주겠어요. 시험이랑 어때요? 아무리 주관식이라도 어느 정도는 객관적이어야죠. 어떤 사람은 결론 맞췄고 어떤 사람은 결론 틀렸으면 결론 맞춘 놈이 아무리 답안 못 써도 틀린 사람보다는 1점이라도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소송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다 쓰고 소송사기 결론 틀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이걸 하나도 못 썼어요. 근데 판결 확정시 썼어요. 기수식 판결 확정시 쓰고 답 맞췄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합격해요. 근데 상상하잖아 우리는. 어떻게 상상하죠? 내가 양도 많이 썼고 소송사기 많이 하니까 내가 삼각사기도 쓰고 이렇게 다 썼으니까 결론 맞춰서 점수 주겠지. 나 합격하겠지? 그거는 0점 몇 점으로 합격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물론 없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확률적으로 매우 미비한. 이거 다 써가지고 10장 써가지고 붙을 시간에 이거 결론 외우고 이거 한 줄 외우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몇 점 나오실 것 같아요? 점수 많이 안 줄 것 같죠? 조문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잖아요. 그럼 10점 만점이면 7점 무조건 넘습니다. 8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해봤고 제가 실제로 그 점수 받아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 못 썼어요. 자, 이거 못 쓰고 결론 틀렸어요. 앞에 진짜 잘 깔아요. 소송사기 많이 한다고 막 아는 거 막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도 몇 점 나오신지 아세요? 5점 안 나옵니다. 많아야 5점입니다. 그럼 합격 점수 몇 점이죠? 10점으로 치면 한 5점, 3점, 5.2점 되죠? 아, 그러면 또 엄청 조금으로 틀리거든요. 아, 그럼 공부가 부족해. 그럼 또 이거 공부만 하고 있어요. 이 결론 쓰고 이거 외우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럼 와, 이 책을 완전 독파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저희 여기 뭐 법학 박사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저도 뭐 조금 법무사 수험 준비하시는 분 치고는 제가 조금 젊어서 뭐 그렇지만은 저도 수험 거의 10년 넘게 했습니다. 저도 몰라서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날렸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쓰는 거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면 되고 그거는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외우라고 안 합니다. 뭐 아까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죠? 뭐죠? 사기죄는 뭐 하는 사람이죠? 사람한테 사기치는 범죄이다. 3, 4, 7.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죠? 나쁜 사람이니까 귀를 착 쳐야 돼. 뭘로? 손으로. 뺨 때리는 모습을 상상해주고 뭐 사기 당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머릿속에 사기꾼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예전에 누구죠? 유영자인가 정영자분인가 뭐 예전에 사기꾼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도 많고 뉴스에만 네이버에만 쳐봐도 사기꾼 본인이 맞는 사기꾼 상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 뺨을 맞고 있는 모습 상상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착처치 써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리를 글씨로 외웠던 걸 조금씩 그것까지도 다 이미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기망행위 생각하면 마인드맵처럼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치게 반하는 행위 하나 생각해놓고 차고는 뭐죠?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종국적인 건데 처분의사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죠? 행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지 결과까지 필요는 없다. 그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인데 재물은 뭐다? 유체물 또는 물리적 관리 가능한 동력이다. 손의 발생은 요하지 않는다. 이 정도 갖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사기도 여기 맞춰서 중요했던 것들이 여기서도 중요하잖아요. 처분행위까지. 이렇게 해야 기수가 되니까 여기서는 기수 시기가 좀 달라. 그죠? 실착, 소재기시, 판결 확정시, 기망행위 뭐죠? 신의식에 반하는 것만 쓰면 된다 안 된다? 하나 더 써줘야죠. 적극적 사술. 그럼 적극적 사술에 예시를 써주는 거죠. 답변서 쓰고 소장 제출하는 거. 그럼 O 하나 썼으니까 X 되는 거 하나 써야죠. 단순한 묵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끄집어서 내면서 하나씩 단서로 쓰는 거지 통으로 이렇게 팍 써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뒤죽박죽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답안이. 이거는 근데 제가 쓰는 거고 뭐랄까 최고로 좋은 답안을 100점짜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다 못 써도 이거 쓰면 이미 합격했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거 쓰면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 쓰고 조문자 써주고 이게 제일 포인트고 좀 더 써주면은 삼각사기 전형적인 형태 그리고 기수 시기는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써야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조금만 공부하면은 다 씁니다. 판결 확정 시 기수고 소재기 실착이고 이거 어디서 유추해요? 취득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이 취득했을 때 기수가 되니까 이거에서 유추해서 그럼 소송사기에서는 언제다? 이렇게 유추해내는 겁니다. 어떤 힌트가 있어야 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 60페이지 거 뭐 살짝만 볼게요. 60페이지 이 문제 다 공부를 하셨으면은 진짜 너무 잘하는 판례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도 엄청 친절하죠. 고소한 절도죄에 한정하지 말 것. 그러면은 고소한 절도죄 한정하지 말 거는 절도죄는 이미 성립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 보면 삼촌으로 바뀌어 있죠. 이거 원래 뭐예요? 할아버지 통장 절도 사건이거든요.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 훔친 거. 근데 왜 바꿨을까요? 신족 상도를 헌법 불합치 났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내고 싶어요.
근데 1항만 불합치 났지 2항은 살아있어요. 2항이 뭐냐면 상대적 친고죄. 이거 뭐 형소법에서 배우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법조문 항상 지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 시험장 가서 컨닝하는 거는 법조문이니까. 2항은 살아있어요. 1항만 헌법 불합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바뀌었을까요? 최진실 그 사건도 있었었고, 요 근래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수홍도 이런 일 있었었죠? 자기 형제나 부모님이랑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형제끼리 재산 범죄는 원래 봐주는 걸로 하자. 그냥 좀 그랬었는데, 이제는 핵가족화가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1인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가족보다 더 좁은 1인끼리도, 가족끼리도 재산 범죄가 성립하는 걸로 가자. 봐주는 거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내고 싶으셨나 봐요. 그게 변형된 것 때문에 여기다가 좀 관심이 가셔서. 근데 그래봤자 이 문제 친족 상도를 안 건드리고도 다 풀 수 있어요. 상대적 친고죄인데 삼촌인데 고소했으니까 이미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고소가 있었으니까 친고죄라도 문제가 안 되게끔 내놨어요. 그죠? 그럼 집에 갔다 그곳에 있는 안방에서 뭐 집에 갔다가 이런 거 주거 침입죄 한번 살짝만 검토해 보지만은 크게 문제 될 거 없고, 그럼 절도죄 써주면 되고. 그럼 지금 절도죄 찾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통장을 가져 나가서 제가 끄어 놓은 것만 보세요. 계좌이체 했잖아요.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고 있긴 한데 개컴 이렇게 외우거든요. 계좌 있으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을 해요. 근데 볼게요. 거기서도 뭘 써야 되는지 6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친족 상도례도 적용이 안 돼요. 그걸 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2번 판례에 따르면 보이시죠? 결국엔 여기도 이게 포인트예요. 쭉 가셔가지고 큰 글씨로 돼 있는 줄 부분 보죠. 이중지급. 이중지급의 위험 부담을 지는 것은 결국엔 누구예요? 금융기관이에요. 그럼 피해자가 누구예요? 금융기관,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 판례로 기준으로 할게요. 할아버지가 아니면 친족 상도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신경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쓸 게 없어요. 이중 지급의 위험 부담, 은행, 뭐 금융기관 써도 되고 은행 써도 돼요. 그거를 못 외우시진 않겠죠? 이중 지급 위험 부담, 이중 지급 위험 부담 이 말 쓰면은 이미 이 문제는 맞춘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절도죄 성부 앞에 까는 거, 컴사기죄 까는 거 제가 아무것도 안 깔았죠. 저도 컴사기에 대해서 뭐 컴퓨터란 무엇이고 막 이렇게까지 시험장에 쓰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중지급의 위험 부담, 금융기관 이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4.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절도죄의 성부 관련해서도 이 말만 써요. 정당한 현금 뭘로 했어요? 자신의 카드로 인출했어요. 자신의 카드로. 자신의 카드로 인출하면 타인의 카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훔친 돈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이나 그 현금 자동 지급 인출기 관리자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 사람이 돈을 자기 통장에서 자기 카드로 자기가 꺼내가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인출로서 자동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요, 안 반해요? 반하는 게 아니에요. 반해서 그의 사실상 지배를 배제하여 사실상 지배를 옮겨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만 쓰면 돼요. 그리고 절도죄 나오잖아요. 절도죄 나오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배제하여 자신의 사실상 지배로 옮겨오는 거를 절취라고 한다. 이 말 똑같이 맨날 써요. 그러면 이거 끼워 넣으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지금 쉽게 말해서 하겠지만은 시험장에서는 100% 뭐 현출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할 때도 어때요?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막 다른 거 외우고 언제 다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바로 쓰라고 그러면은 쓸 수 있는 분들 몇 분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62페이지. 이거는 저도 좀 불이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매 입찰 방해죄에서 위계 또는 위력 방법으로 경매 입찰을 공정을 해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정을 해야 한다는 거 안에는 뭐라 그러죠? 반갈로 2번 보면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줄 거 놨죠? 고딕체로 해놨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러면 앞에 거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거 혹시나 못 쓸 수도 있어요. 못 쓸 확률이 높죠. 그럼 자, 그 다음 뭐 넣으세요?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위제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이 말만 들어가면 고득점 합니다. 40점 넘습니다. 무조건 넘습니다. 지금 어때요? 두 번이나 걸쳐서 이 사실관계 보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매각 허가 결정 받았다. 타인의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두 번씩이나.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 안 내고. 두 번째 또 똑같이 최고가 매수, 다른 사람 명의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매각 허가 결정 받아놓고 또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 또 안 냈어요.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 형성에는 문제 없잖아요. 근데 어쨌죠? 공정한 거래, 공정한 경쟁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에서는 어떻게 된다? 본제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럼 지금 우리가 시험장에서 실제 쓰는 거 뭐죠? 공정한 경쟁 방법 해야 하는 거 이거 하나. 이중지급 위험 부담 이거 하나. 앞에 거 말소등기청에서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 자, 이 세 문장 들어갔는데 시험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고 무조건 고득점합니다. 이거 다 쓰고 마지막 거 이거 공정한 경쟁 방법 이거 못 맞출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이거 공부를 거의 뭐 통짜로 안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리고 죄도 아마 많이 틀렸어요. 이거는 강제집행 면탈죄 쓴 사람이 한 7, 80% 됩니다. 이 조문만 쓰면서 된다 안 된다만 쓰셔도 이미 한 10% 안에 20, 30% 안에 들어가고 공정한 거래 방법, 공정한 경쟁 방법 이거 쓰는 순간 한 5%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이 키워드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합격이 문제가 아니라 수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형법에서 시험장 가시면은 막 사시하셨던 분들 막 법리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고 진짜 뭐 실무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엔 키워드 못 넣으면은 무슨 소용일까요, 그게? 키워드를 어떻게든 넣어야죠. 수험은 수험답게. 이거는 우린 지금 여기가 학교가 아니에요. 시험 빨리 붙어서 빨리 나가야 되고 자 50점이면 50점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수험생들 우리 경쟁자분들이 수준이 그 정도가 만약 되면은 제가 점수가 그만큼 나올까요? 이것까지도 다 쓰고 법리도 잘 쓰셨다면 저 길게 못 쓰거든요. 길게 못 써요. 원래 오른손잡인데 공부할 때 손이 좀 다쳐서 6살 때 이후로 왼손을 처음 썼어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한 바닥 반 써서도 40점 넘습니다. 저 앞에 저보다 점수 높은 사람 2-3명밖에 안 되고 최고 점수 나왔을 때도 한 바닥 반 썼습니다. 그때 제가 45, 6점 나왔거든요. 그때 모욕죄 나왔을 때 아무도 못 쓸 때 경멸적 감정의 표현 이 말만 썼을 때도 지금 여기서 그 모욕죄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공정한 경쟁 방법 해야 하는 게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 저는 매한가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 못 맞췄을 거니까. 그만큼 골고루 있잖아요. 골고루 거기 있는 키워드들만 쓸 수 있으면 답 맞추고 그 정도만 해도 시험장 막상 가셔가지고 그렇게 쓰고 나오시잖아요. 답 다 맞은 것 같고 키워드 쓴 것 같아. 조문 얼추 썼어. 그러면은 무조건 합격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렇게 이거 형법이 어떻다더라, 뭐 어렵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기 지금 뭐 강의하러 오시는 수석인 친구도 수석인 이제 법무사님도 저보다도 나이가 젊습니다. 30대 초반이고. 근데 수석이라는데 그럼 엄청난 뭐 좋은 대학교 법학과 나왔냐? 법학과 아예 모릅니다. 무역회사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 외국어 학교 나와가지고 무역회사 다니고 이 법은 아예 모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럼 머리가 똑똑한 거 아니냐? 그럼 그 친구 머리 천재 아니냐? 그러면 그 앞에 그 천재였던 서울대 연구대 나와가지고 사실 10년씩 20년씩 한 분들이 더 천재 아니에요? 법학까지도 했는데 근데 그분들은 왜 0. 몇 점 합격하거나 아니면 합격을 못 할까요? 이 공정한 거래 경쟁 방법 안 해오니까 그렇게 공부할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이 책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거 20회도 30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했었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못 붙었습니다. 시험장에 기억 안 나면 의미 없습니다. 한 줄이라도 딱 정확한 거 기억하는 게 시험에는 원하는 이 출제위원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답안이 아무리 주관식이라도 객관화해서 써야 됩니다.
자기들도 매길 때 당연히 답 맞춘 사람, 키워드 쓴 사람, 그리고 판례에 따라 쓰라고 하잖아요. 계속 판례에 따라 쓰라잖아요. 그죠? 일단은 네, 요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진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